예,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한 줄 총평은요. 만점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시험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필기 합격선은 제가 예상컨대 굉장히 낮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학 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년간의 출제 빈도를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상 군무원 행정학은 총론에서 기출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요 올해도 그것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론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정책학이라든가 재무행정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빈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이건 내년에도 그럴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총론에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고르게 출제가 될 겁니다. 요즘의 행정학 출제의 추세인 것 같아요. 행정 환류는요 항상 홀대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수 점수는 88점 이상으로 받고요. 어려운 문제는 4문항을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1번 문제가 낯선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행정학 전공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주제가 되겠고요. 군무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리타 문제로 제가 꼽아봤고 여기 4번서부터 11번까지 문제가 뭐 엄청 어렵다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한 공부가 중요했었던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바라봤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 8번, 11번은 다소 섬세한 풀이가 알고 보면은 요구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무원 7구급 행정학 우수점수 추세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최근 4개년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급이든 7급이든 22년도에 가장 난도가 높았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수점수의 기준이 68점. 이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군무원 시험지는요, 25문항을 바라봤을 때 대다수의 문제가 이거 뭐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2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평이해지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면은요. 올해보다 더 쉽게 내년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 군무원 시험은 올해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늘 그렇듯이 꼼꼼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항상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무원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꼼꼼한 공부를 잘 해서 실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내가 FM대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22년도에 68점이 우수 점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합격 수기인데 22년도에 수석 합격자가 일반행정 9급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받았던 행정학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84점이었어요. 뭐 90점 이상이 아닌데도 수석 합격을 하신 거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7급에서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가 80점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성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84점이었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수석 합격을 했을 만큼 22년도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뭔가 평이해지고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요건 24년도 이제 합격 수기인데 우리 방문각 스파르타반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고요. 국방부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물론 지방직 9급도 최종 합격하셨는데 지금 행정학 점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88점이죠. 88점이면 3문항을 틀렸다는 뜻인 건데 요 정도면은요 국방부를 붙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육군을 지원했다면 당연히 여유 있는 행정학 점수가 될 거예요. 올해도 제 생각에는 국방부를 붙으려고 하면 88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군무원 9급 행정학 상세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찬가지로 88점 이상이면은
우수 점수가 되겠고 25개 중에서 딱 3개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두루뭉술한 공부로는 힘든 점수예요. 사실은 꼼꼼한 공부가 항상 요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제 기본서가 있으시고 다양한 문제집이 있는데 어떤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기본서를 숙독을 하면서 문제집은 참고하는 유형의 공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책이 나한테 매우 익숙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회독을 좀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행정학 책을 다 숙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숙독을 하면서 문제집은 내가 풀이를 하면서 경험만 한다. 이런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면서 문제집을 숙독을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제 주요 문제집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천지문이 있고 인역처 중심 7구급 기출문제집이 있고 아주 고난도 예상 문제집 이렇게 3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많이 풀어 드립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3권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3권의 문제집이 적은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숙독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이 3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3권을 다 경험하기는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한 뒤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숙독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셔도 좋다. 그래서 요컨대 결론은 뭐냐면 행정학은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기본서를 버리는 공부는 지양하셔야 된다. 해당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험지를 펼쳤을 때 뭔가 군무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현장이었으면은요 1번 문제는 부의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현실적이었을 겁니다. 1번 한번 풀어보면요 문서를 통한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 4번 선지가 정답이거든요. 명령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가령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을 조직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사관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돈관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법이 정교하게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두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문서를 통해서 명령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선지가 정답인 것이고 1번 선지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문서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고 2번 선지에서 숙련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되어 있다면 문서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 번째, 극비상의 누설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문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4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다고 봤어요, 여러분. 요거는 틀렸어도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2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론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행정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행정학에서 개도국으로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은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냐 양자택일해라 이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은 개도국이라는 관점이라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분화된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업화 체계가 아직 정교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 행정가보다는 일반 행정가가 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1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내용은 모두 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행정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얘기하고요. 합리주의는요, 어떤 권력이라든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문화를 얘기하고요. 4번 선제에서 모험주의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반대되는 표현 자체가 타성에 젖어 있는 행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행정 문화가 되겠다.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표현해드린 이 포인트 있죠. 요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선제 읽어보니까 개념 정리를 다루고 있어요. 1번 선제에서 명령 체계라고 나왔죠. 그 명령 체계는요, 적절한 보고 체계를 강조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일반 그 직원이 대리한테 보고하고 대리는 과장한테 보고를 하는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지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에요. 일반 사원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리를 뛰어넘고 과장한테 쪼르르 가서 보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명령 체계 원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고 체계를 결정한다. 1번 선지는 지금 문제 없는 내용이 되겠고 2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행정학에서 집권화라는 거는 의사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쏠려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선지에서 보시면 집권화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저층부라고 얘기했으니까 X선지가 되겠죠.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에서 공식화 수준이 높다고 나왔죠. 이거는요, 조직 내 규칙의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규칙의 수가 많으면 구성원의 재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X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선지, 이 내용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이라는 것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층 구조 형태가 아니라 저층 구조 형태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론 수업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표현 있죠. 이 4번 선지 내용은 조직의 규모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이 지금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통솔 범위의 수가 크면은 클수록 하나의 계층에 들어가는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의 수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적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3번, 4번 선지는 틀려서 1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잘 낸 문제라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4번 문제 뜯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제 엽관주의라는 것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죠. 충성도가 높은 정당인에게 관직을 선물로 주는 제도. 이러면 이제 엽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정실주의에서 이 정실이라는 표현은 친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친분 내지는 뭐 혈연 같은 거, 여기에 따라서 공직을 이제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자는 다른 개념인데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처음 나왔던 시스템이고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나왔었던 인사행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번 선제에서 보시면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모두 차지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처럼 정치적인 충성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불편함이 없고, 2번 선지 보시면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된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2번 선지의 내용이 엽관주의에는 해당이 되는데 정실주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2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 돼요. 이게 왜 정실주의가 지금 틀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3번 선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사실 2번 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실주의는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이거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친분과 정치성에 의거해서 공직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우리가 이제 정실주의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공직을 선물로 주는 제도는 은혜적인 정실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성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정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자에 나온 정치성은요, 역관주의하고 유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서 정실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밑바탕으로 둔 채에서 발전한 인사행정 제도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은혜적인 정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왕한테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국왕이 공직을 선물로서 주는 제도이고, 그때의 공직은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정치적인 정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 이후에 등장한 정실주의 시스템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공직을 선물로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오랜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찌됐든 간에 직업공무원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는 패턴이었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된다. 정실주의는 X선지가 되는 거였죠. 좋은 문제였어요. 4번 선지, 최근 엽관주의는 장차관 임명 등 고위직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별정직에도 허용이 되는데 그때의 별정직이라는 사람들은 낮은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선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행정제도는 한 문제 나온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꼼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건 카테고리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고전적인 엘리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죠. 처음에 나온 엘리트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론을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큰 틀에서 3가지 유형의 엘리트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엘리트론이 있는데 고전적인 게 있고 50년대 게 있고 신 엘리트론이 있다. 그러면 신 엘리트론은 바흐라우와 바라츠의 무의사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 2번 선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트 이익과 상충되는 요구를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좌절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봉쇄시키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 엘리트론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고전적인 엘리트론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트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나머지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엘리트론의 전제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엘리트가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끼리는 응집성이 되게 강하며 그들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게 엘리트론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선지는 그냥 엘리트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5번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엘리트론의 카테고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포인트였어요. 6번 문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적 리더십 문제가 나오면 변혁적 리더십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리더가 부하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부하가 거기에 잘 따르면 보상을 통해서 구성원의 수능을 확보하는 리더십을 거래적인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1번 선지에서 영감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리더의 특출한 성격과 능력, 이런 표현 나왔는데, 예를 들면 4번 선지 같은 경우엔 행정학에서 보통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변화를 유도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됐고요. 1번 선지에서 영감을 제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2번 선지에서 여기가 포인트죠. 부하한테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성과 수준 측정이 가능할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관료제에서 혹은 기계적인 구조에서 적합한 리더십이 거래적인 리더십이다. 제가 예산의 유형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잘 냈어요. 이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89조 추경예산 조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잘 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을 우리가 본래 정해진 예산이다, 본 예산이다 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퀄 당초에 정해진 예산이다. 당초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예산은 정해졌는데 이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고쳐 쓴 거죠.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 이 플러스 알파를 추경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자면요. 이 사유라는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경법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었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경제적인 위기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끔은요, 이 사유 자체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뒤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 그리고 자금의 융통과 같은 이용과 전용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안을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쓰면 된다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었을 것이고, 뒤에 나오면요 여기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단추 특기 외워서 자동적으로 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 예산이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측면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8번 문제. 여러분 이거 상대적으로 아마 푸셨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버 관료제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비판이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선지 보면요.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비공식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은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 내 동아리 조직 같은 거, 구성원 간의 갈등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직 운영할 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라는 것은 일단은 조직 운영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 파악을 해서 명문화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관료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명문화되지 않은 요인은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선지는 문제가 없겠고요. 다른 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한 폐쇄 이론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제는요. 관리주의 행정학자들이 채택했었던 조직 유형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조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정적인 가정 하에서 시스템을 잘 꾸리면 능률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합법성보다는 효과성 내지는 한목적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관가해서 너무 규칙 중심으로 규칙에 얽매여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선지로 아마 정답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번 선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현 있죠.
발전론의 관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버 선생이 애초에 이념형 관료제를 만드셨을 때는요, 서양과 동양 사회를 좀 구분해서 비교했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회가 동양보다 좀 더 빨리 발전한 이유 자체가 관료제에 가까운 조직 유형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와 국가 발전 내지는 사회 발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발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분업이나 협업 체계보다는 지배 복종 관계로 봐야 된다. 이 관료제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계층제의 원리로 운영이 된다. 즉 의사결정권 혹은 권한과 책임 관계를 계층별로 다 구분을 해두고 다르게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 사람이 밑에 계층에다 명령을 하면 아래 계층은 이제 순응하는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어야지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복종 관계로 본다, 이거 문제 없는 내용이 되고, 이러한 계층제적 원리에 따라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부서 이기주의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지 내용은 비판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서 푸실 때 1번, 3번, 4번은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선지가 뭔가 이상하네. 그래서 정답으로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알고 보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보통 요즘 문제 추세가 행정에 대한 개념을 거의 안 물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국가지방직 문제 풀 때도 뭐 협의로서 행정이네, 뭐 광의로서 행정이네, 아니면 최근 행정의 개념이네,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선지에서 공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익을 지향한다. 아무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거죠. 이건 경영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익추가 아니었어요. 2번 선지, 협의로서 행정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2번 선지고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수행하는 그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지금 문제가 없고, 3번 선지,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다. 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지금 X여서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요, 최근 행정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요즘의 행정이라는 것은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이잖아요.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예전에 서울시 기출 패턴이거든요. 정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 등 같은 거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뭐 기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후다닥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심자분들의 경우엔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초심자분들의 경우 선생님, 제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공부를 할 때 이 정부는 예를 들면 정기 서비스 같은 거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3번 선지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9번 내용은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내용 주제가 아니죠. 그냥 행정 개념에 대한 내용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0번 문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점진적인 결정을 추구하는 점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점중주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존의 예산에다가 이걸 뒤엎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고 조금씩 가감해 나가는 패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점증주의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합리 모형이 선지에 깔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합리 모형과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핵심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자세하게 다 찾아보고 모두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식, 이러면 합리 모형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양자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선지에서 합리주의적 결정의 대표적인 형태로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다. 1번 선지 내용은 뭐냐면, 합리 모형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점증 모형은 기존 예산안을요, 버리질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가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엔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가 지금 문제가 없고, 그래서 경직된 예산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안 같은 거 다 무시를 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편성을 하자.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에다가 예산 배정을 하자. 이러면 합리 모형이 되는 겁니다. 3번 선지, 예산 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서 갈등 소지를 줄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 전술된 부분 있죠. 가감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합리성을 고려한다. 이것도 합리 모형과 비교되는 측면이 돼요. 합리 모형은 수지 타산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우선시하지만 여기 점증 모형 같은 경우엔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점증 모형은 큰 변화가 없죠. 전년도에서 약간씩 가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 높인다. 문제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행태론적 접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행태론 문제 참 많이 풀어봤지만 요 내용 중에서 어려운 선지 있죠. 제가 한번 꼽아보면은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 같은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행태론적 접근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자, 패턴을 찾아내자, 과학성을 추구하는 연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예를 들면 인간의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즉 사실 연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당위에 대한 연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2번 선지, 그래서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비헤이비어라고 표현을 하니까, 혹은 여기가 중요해요. 행동 외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 혹은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행동의 범주에 넣어서 봐야 된다고 봤던 게 허버트 사이먼 선생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개성 같은 것들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조건 반사적인 행동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행태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행태라는 것은 인간의 의사 결정이다. 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곧 표출이 되기 때문에 사이먼 선생은 이제 만족 모형과 같은 의사 결정 모형도 연구를 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선지, 사회 현상에서 패턴을 찾고자 하는 사회과학은 모두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인간 행동에 통합된다고 본다. 결국에는 인간 행동 연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회과학이다. 모두가 행동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범죄 심리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사회과학이고요. 범죄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거는요, 인정하는이 틀렸어요.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서 4번 선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의 요점 자체가 행태론을 묻는다기보다, 그러니까 행태론이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선지 포인트 자체가 개체주의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체주의와 총체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꼼꼼한 공부를 요구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개체주의라는 것은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하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잘 접근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체주의가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욱진이가 있고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요. 각각의 능력치가 욱진이 50, 철수 50, 영희 5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50, 50, 50. 이 세 사람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조직의 힘은요. 이 조직의 능력치는 150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체주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욱진이, 철수, 영희가 능력치와 각자 분석을 해봤더니 50이더라. 그러면 합치면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조직의 능력치는 1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총체주의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체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욱진이, 철수, 영희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는 15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욱진이, 철수, 영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150을 넘어서는 능력치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이 조직에서 이 세 사람이 만든 조직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150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능력치가 될 수 있겠다. 이건 조직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관점이죠. 요거는 총체주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은 행태론적 접근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허버트 사이먼 선생은 인간 행동의 원인을, 구성원 개인의 인간 행동 원인을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요, 그 패턴을 가지고 행정부의 어떤 행동의 원인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개체주의적인 접근을 활용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어려웠던. 네, 킹던 선생의 정책 창 모형이에요. 이번에 지방직 9급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던 건데 군무원 9급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처리해 두었는데, 결국에 정책의 창이라는 것은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 설정의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제를 설정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킹던 선생은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해결할 문제 자체가 있어야 되고, 이 해결책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책이라는 게 왜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딱 밝혔어요. 근데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채택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어느 정도는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의제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알기 쉽게 해결책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정책의 흐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정치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딱 밝혔는데 그 대안을 추진하기 위한 권력도 있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의 흐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딱 밝혔어요. 근데 내가 임기 말에 있는 경우보다는
임기 초가 문제 해결이 용이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겹쳐지면서 의제가 설정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킹던 선생의 정책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스토리라인은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사에서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번에 군무원 시험은 좀 친절했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징계 유형을 묻고 있고요. 1번하고 2번 선지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해삼 파워. 해삼을 먹으면 파워가 증진한다. 그러니까 신분박탈형 징계 유형이 해임과 파면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이냐?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5년이다. 해임은 3년이고 임용이 될 수 없다.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불편함이 없겠죠. 3번 선지 견책이에요. 한번 경고 준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신분은 보유하나 일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징계 유형은 정직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얘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감봉 급여 깎는 거예요. 경징계에 들어가겠고요.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 기간 동안 보수에게 뒤에 숫자 잘 확인하셔야 돼요. 3분의 1이 감해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드로 윌슨 선생이 1887년에 이 정행 이원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은 맞고요. 그 군노 선생은 1900년에 정치와 행정이라는 글에서 마찬가지로 정치와 행정이 구분이 되어야지 능률적인 국가관리가 가능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자는 이제 문제가 없겠고요. 2번 선지. 그래서 행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해야지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람직합니다. 라고 주장한 게 정행 이원론이거든요. 따라서 효율성, 전문성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 선지 보니까요. 역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문제 없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 우드로 윌슨의 정행 이원론 자체가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와 확립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진 않죠.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 자체가 전문 과목 위주로 시험을 봐서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니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자체가 정치행정 이원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3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겠죠. 4번 선지는 지금 정치행정 이원론의 전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행정에 대해서 지금 구분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결정한 내용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거, 그게 행정이다.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재무행정 아까 문제 살펴보니까 점중주의 나왔죠. 그거 뭐 수월했었고, 아까 추경예산 조항 국가재정법 89조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불성립시 집행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헌법 54조에 나와 있고 사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잠정예산, 가예산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건 지금 3번 선지에 나오는 준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틀린 겁니다. 잠정예산은 이 표현이 중요해요. 정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성립이 되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잠정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다. 문제 없어요. 요 2번 선지. 그럼 가예산은 잠정 예산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1개월분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제도, 불성립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가예산이 되고요. 우리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예산 자체는 이승만 1공화국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4번 선지 한번 보십시오. 가예산과 준예산은 잠정예산과 다르게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2번 선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예산은 1개월분 예산에 대해서 국회 사전 승인 받아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푸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긴 한데 지금 선지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준예산은 이제 가예산이나 잠정예산과는 다르게요.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립이 되었을 때 특정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본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할 때, 의결 못했을 때 예산안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준해서 특정한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다. 이 내용은 이제 3가지 예산 항목에만 활용이 됩니다. 조직 운영비 같은 거, 계속비 같은 거, 의무 지출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 모든 조직은 아니고 법률이나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16번. 참 군무원 시험은 민간이탁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특강 때도 민간이탁 방식 한 문제 나온다 요 말씀 드렸는데 제가 7급 문제도 다 풀어봤거든요. 9급에서도 나오고 7급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7급의 민간이탁 방식은 상당히 난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9급에서 나온 건 난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4번 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조활동 방식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 순찰 같은 서비스. 그런데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요 표현. 봉사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자조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방식. 그래서 바로 4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겠다. 요 내용은요. 뭔가 어렵게 낸 패턴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그 기출 선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유인 방식도 민간이탁 방식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그 버스 회사가 정부가 지정한 전기차를 일정 대수 운영을 했을 때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이거 민간 기업 운영하는 거,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이탁 방식에 해당이 되고, 면허 방식이라는 건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도 하고, 택시 사업 허가해 주는 거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업권 부여 방식이 되겠고, 보조금 방식이라는 것은 현물 혹은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이거 내부 수익률이 나와서 약간 긴장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문제를 풀어 드릴 때 이게 비용 편익 분석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었어요. 그 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다. 그래서 이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게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시중 금리보다 크면 사업 집행하자라고 보는 게 내부 수익률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중 금리가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면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보다 더 클 때 그때 사업 집행을 하자. 이게 내부 수익률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은요. 1번 선지 보면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이상하잖아요. X선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선제가 정답이다. 다른 선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선지는요, 이 내부 수익률은 이제 정부가 지정한 할인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할인율을 방정식을 통해서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선지처럼 수년제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예상 수익률로 보고 그 예상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크면 클수록 괜찮다라고 보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2번 선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밑에 공식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필기를 한다기보다 지금 편의를 위해서 지금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PV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C0-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올해 착공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B1이라는 건 뭐냐면 1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년 후에 발생한 비용을 빼줘야 된다. 왜? 수년제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빼주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기준이 수년제 가치거든요. 근데 이때 베네핏이나 코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가 아니죠.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자 계수로 해당 내용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1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1승의 의미는 1년 당겨준다.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이다. 2년 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빼주는 것이고 이자 계수로 마찬가지로 나눠주는데 얘는 2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년 당겨줘서 현재 가치로 지금 바꿔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N년까지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으로 되는 할인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여기 베네핏하고 코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어진 개념이라고 보고 R을 미지수라고 놓는 거잖아요. 이 R이 할인율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R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기준이라는 것은 3년이면 3개의 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의 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개의 해가 나올 수 있다. 즉 4번 선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수년제 가치 기준에 비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비판도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이거는 정부가 시중 금리를 바탕으로 지정한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한 수년제 가치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와 다를 수가 있겠다. 왜? 4번 선지에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가 됐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풀 때 일단 중요한 건 접근이에요. 근데 그 접근 자체가 예상 수익률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접근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원칙 중에서 노동 대가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거 신중하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선지들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정답이 되는 건 1번 선지에서 근소급이 되겠죠. 얘는 이제 연공급이라고도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어떤 걸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근속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급여를 많이 주는 체계를 근속급 내지는 연공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직무급은요, 일의 난이도예요.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 주는 거, 직능급이라는 게 주의하셔야 되죠. 연공도 보지만 일의 난이도도 보기 때문에 지금 3번 선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4번 선지에서 산출이나 성과, 일이 만들어낸 성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노동 대가 원칙과는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선지가 되는 거죠. 19번 문제. 예산 편성 제도도 어렵게 출제하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번에 구급에서 LIBS는 아주 평이한 형태로 출제를 했어요. 금방 풀어보겠습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제도를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품목이라는 건 최소한의 지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재료비, 수도세 아주 세세하게 쭉 나열을 하고 얼마 쓰겠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애누리 없이 내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써야만 하는 시스템을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예산 편성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회계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 쓰겠다 밝혔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 선지 보면 관료 재량에 따라 품목에 대한 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 틀렸어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령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LIBS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새우깡 먹는데 얼마 쓰겠다, 식료품비 얼마 쓰겠다, 그냥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가 용이한 겁니다. 2번 선지 여기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품목에 대한 정보만 예산서에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서에 밝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는 나중에 PBS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한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출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와 제한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거 뭐 재료비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도 표현하기는 쉬운 거죠. 지출 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즉 바꿔 말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품목을 이걸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그 한계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2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괜찮다. 네, 집행 모형을 그냥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상향식이라는 거는 이제 집행 현장이 워낙 이제 복잡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정자가 정책 실패 요인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상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서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은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관료한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는 집행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은 집행자 중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향식은 결정자 중심의 집행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번 선지 보면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하향식이 되어서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은요, 정책 실패 요인을 결정자가 싹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정하고 확실한 대안 정해서 이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명령을 내려주면 공무원들은 재량권 같은 거 없어요. 위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 성공하게 된다. 정책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하향식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겠고 다른 것도 가볍게 한번 보면은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등 다양한 집행 조직의 상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행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직들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수혜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 현장에서 현장과 관련돼 있는 대상 집단들의 얘기를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또 집행 관료가 해결도 가능해지는 거죠. 4번 선지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현장에서 다 관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현장에서 2번 선지를 선택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여러분,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만족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냐? 합리 모형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하고 완벽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이 합리 모형을 처음으로 비판한 허버트 사이먼의 경우에는요, 그거 아니다.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 이성적인 사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면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 선택 시에 개인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2번 선지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봐서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려운 거냐면, 가령 안정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점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번하고 3번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성적인 결정을 조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완벽한 거 못 찾아.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 약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면도 비판 내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가장 비판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땐 너가 말한 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 이게 지금 정답이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우리 그 올기출 문제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그냥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출제자가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특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특위 회부가 되고 예특위는 종합심사를 하게 되죠. 이 정도 내용이었어요. 문제 없고요. 니은번, 예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회기원도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의결해 주는 게 원칙이 되겠죠. 문제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번 선지, 이거 우리가 이제 몇 번 했던 내용이거든요. 국회법 내용이고요. 그 국회법에 보면 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이 예특위는 특별위원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설위원회로 보고 있는 게 국회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왜냐? 예산 승인도 해야 되고 결산 승인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보면요, 예특위를 구성할 때 그 활동 기간을 정해야 된다. 다만 의결로 그 기간 연장 가능하다. 그럴듯해 보이죠? 예산 결산이라는 표현을 빼야 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선지가 지금 틀린 내용이 돼요. 이것도 예리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은. 리을번, 예특위는 소관 상임위 동의하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가 있겠다. 이게 올바른 선지인데 이 법령 내용을 일부 생략을 하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특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내역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수행한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큰 틀에서 보면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미엘스 내용을 봤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한 게 지금 뭐냐면 엘리트론을 두 문제나 낸 거예요. 아까 고전적인 엘리트론에서 신엘리트론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냐? 그거 한번 물어봤었고, 미엘스의 과두제 철칙 자체가 고전적 엘리트론의 대표적인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바로 2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과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과자가 이제 적다라는 뜻이고요. 이 두자가 이제 머리두라는 뜻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권을 많이 주고 있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가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권력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해서 헌신한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 추구하더라. 이게 과두제 철칙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두제 철칙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목표의 대체 현상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한 게 그 더러운 손의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25년도 국가직 9급에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선지로 이제 깔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엘스에 대한 내용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4번 문제. 행성의 목적을 한 문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롤즈 정의론을 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읽어보니까 기역번하고 디귿번 선제는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의의 원칙 중에서 1원칙이 있잖아요. 그 1원칙이라는 건 평등한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대신에 남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등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디귿번 보시죠. 개인 자유는 평등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역과 디귿은 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 1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은번 선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 있다. 그게 2원칙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2-1원칙이 있고 2-2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2-1원칙은 기회균등이었어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고 부의 분포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2-2원칙이 되고, 이게 이제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회 내에 불평등이 있어야 그건 정당한 불평등이다 라고 하고요. 그 2원칙은 차등 조정의 원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로 인해 최소 수혜자, 이게 사회적 약자라고 괄호 열고 친절하게 써두셨어요. 이득이 된다면은 이러한 불평등이 용인될 수가 있겠다. 요거 지금 2-2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25번. 제가 이번에 군무원 문제 중에서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 특히 9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론이 원래 한 문제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9급의 경우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게 좀 독특하다고 봤고요. 그것도 뭐 지방자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제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면 갈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지방병무청 같은 거. 조직 생각하시면 좋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도 없고요. 법인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방병무청은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주로 이제 광역 단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꼼꼼하게 수용하기가, 또 지역 주민의 통제를 수용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어렵다라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읽어보면 관할 지역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 행정을 실현할 수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1번 선지 내용은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됩니다. 주의한다기보다도 요령인데요. 항상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선지는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병무행정을 이제 일선에 내려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컬에 내려가서 국가 사무를 집행한다.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현장의 정보를 중앙에다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4번 내지는 8번 그리고 11번의 경우에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같이 이제 뭐 오래 이걸 가르치지 않는 이상 대단히 차분하게 정교하게 푼다는 건 현실에선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행태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료제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 모형 같은 경우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으려면요, 그래도 꼼꼼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7, 80점만 받아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거면요, 꼼꼼한 공부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좀 많이 틀려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일반 행정이라든가 일반 행정 직렬과 관련된 시험은요, 대부분 다 똑똑한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경쟁률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경쟁률은 높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꼼꼼하게 기본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제 내년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